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소위 법행이라고 하죠. 법행 형법 1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보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어떤 사례 해결 능력이라기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판례에서도 굉장히 후미진데 그런 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의 지문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법행시험 문제는 제가 수험을 준비했을 때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해봐도 난이도가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변호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법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물론 통합사례 문제 등의 어떤 그런 뭐 형법과 형사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옛날 사시 때는 팔지선다였어요. 네, 마지막에 사시가 폐지되기 직전에는 팔지선다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내용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학설도 많이 나오고요. 다만 지금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기존의 난이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문제예요. 저도 이 기출문제집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풀어보면 이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에서 거의 다 틀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단순 암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파트고요. 또 시험에 이런 그 지문들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여러분들 뭐 경찰 시험이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 출제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답 지문 같은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풀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반복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기 왔고 그래도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것 같고 그 사이에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었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접해 듣고는 너무 이제 놀랐었는데 이 우리가 사실은 이 내란이라든지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는 그의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에서는 내란죄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 이제 전두환 시대의 그 판례, 그죠? 5.18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5.17 이제 비상계엄 확대와 관련된 그런 판례가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법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한 간접 정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판례가 또 구축이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하지만 이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쟁점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가시험 특히 이 형사법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형소법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형소법 강의에서도 이 형소법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슈하고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형사법은 굉장히 살아있는 법이다. 계속 쟁점, 정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론도 나오고 학설도 나오고 판례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는 문서와 관련된 문제예요. 문서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 키고 쭉 보시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묶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의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거 좀 새롭죠. 다수 의견. 설마 소수 의견까지 되진 않겠죠. 네. 자, 1번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요. 권한이 뭐죠? 권한은 있다. 네, 권한은 있네요. 그렇죠? 권한은 있다.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 권한이 있다. 그리고 허위 기재했다. 허위 사실 기재. 이거 뭐죠? 권한이 있다. 허위 사실 기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자,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요. 법령. 사실은 아니죠. 사실을 허위 기재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용해야 할 법령 등을 누락한 거죠. 누락. 잘못 적용, 요건 누락. 역시 허위 기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진 않았고 적용 법령을 누락했거나 적용 법령을 잘못 적용한 이런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는 뭐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당연한 얘기죠. 허위 사실 기재가 없잖아요.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허위 사실 기재가 없으면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고의로 누락했다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서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 자, 생존. 이미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했는데 생존 사실이 굉장히 문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또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됐어. 생존했다는 것을 전제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추정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 사망했는데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생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이걸 전제로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단순히 승낙이 추정되는 것만으로 되는 것만으로 사문서 위조 이 죽은 사람의 이 의사가 바로 추단되냐 이 얘기예요.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사망자의 승낙 추정만으로 과연 이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생존을 전제로 작성한 문서가 이 사망자의 본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이따 한번 해설을 볼게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까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문이고 4번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 지배인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시 권한이 있는 거죠. 지배인은 권한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작성하는 위조나 모용 사무소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위조나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무소 작성은 아니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할 수 있겠죠. 허위 공문서 만약 공문서라면 근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배인은 거의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위조나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럼 5번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의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갑에게 위임했어요.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갑에게 위임했어. 근데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갑이 이사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갑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뭐다? 갑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한 것처럼 갑이 이사회를 허위 기재한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위 기재. 이거 뭐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데 이거 뭐죠? 사문서잖아요. 사문서. 여기 사문서라. 그럼 허위 사문서가 성립하나요? 허위 사문서? 이런 주 있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배인, 갑 모두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한번 쭉 보시면 1, 2번은 쭉 넘어가시면 되고 3번 보시면 이거예요. 명인이 문서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문서 명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문서 명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갑에게서 갑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나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했는데 그 갑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주민센터 담당자관에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거다. 인감증명의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자 갑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사망한 갑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간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 위조죄에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률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그죠? 사문서 위헌 위조고 이거 뭐죠? 지배인? 네, 지배인 자기 권한이 있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4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판례가 조금 길죠? 지문도 좀 길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법원 행정고등고시의 특징이에요. 법행 문제의 특징. 판례를 굉장히 후미지고 굉장히 깊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틀려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문서지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다른 시험에서도 앞으로 계속 출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